자, 그리고 한국 정부는 또한 문화활동의 국내 유치 외에도 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한국 유학생을 외국에 파견하여 선진국의 최신 학문과 기술을 도입해오는 한편 반대로 각 국가들로부터 유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각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 외국 유학생의 한국 유치는 상호 이해의 증진과 함께 친한국적 인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친한국적 인사들의 양성은 한국에 대한 각 나라들의 정책이 한국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공공외교에 대해 학습하면서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이나 국제 지도자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의 재팬핸즈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우호적인 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을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78년 말까지 총 56명의 외국인 학생을 국비로 초청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민간 외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1960년대 당시 한국에는 총 81개의 민간 외교단체가 정부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 활동을 지도하고 또 감독함으로써 민간 외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이미 설립되어 있었던 160여 개의 친한국 단체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각 국가와의 민간 외교 활동의 확대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통 외교와 공공 외교를 구분할 때 외교의 주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전통 외교의 주체와 공공 외교의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전통 외교의 경우 외교의 주체는 정부에 제한되었지만 이 공공외교의 주체는 정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NGO, 그리고 기업, 심지어 개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이 민간외교의 중요성도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외교의 주체가 다양화되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이미 81개의 민간 외교단체가 정부에 등록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도 이 민간 외교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역시 1960년대 이후 민간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을 주체로 하는 공공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 외교 중에서도 세계 각국의 청소년 교류에 힘을 기울였는데요. 예를 들어 1971년 8월에 합의한 제5차 한일 강요회의에 따라 추진한 한일 대학생 교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매년 20여 명의 대학생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여 10일간 상대 국가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협력 관계와 상호 이해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전망과 바람직한 한일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는 만큼 주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였지만 온라인 행사 외에도 국제 우편을 통한 손편지 쓰기와 선물 교환 같은 방식으로 양국 간 돈독한 관계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역사 문제로 인해 상호 부정적인 인식이 항상 존재하였었고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이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한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문화외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1977년 6월에는 우루과이 대학생 대표단 32명이 방한하여 한국의 학교와 박물관 그리고 유적지 등을 방문하여 학생 교류를 통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공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시기 스포츠를 통한 외교에서도 문화외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회복하던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그리고 국력의 신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 우수한 선수를 지속적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그 해에도 4명의 선수단을 동계올림픽에 출전시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국가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시작되고 국제 스포츠 무대에는 북한과 중국은 물론이고 많은 국가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한국 또한 일찍부터 스포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과 개방, 설린 외교를 표방한 특별 성명을 발표한 이후 한국은 공산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고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과 유대 강화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63년부터 1969년 말까지 한국은 올림픽 게임을 비롯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한 횟수가 30여 회에 이릅니다. 이 스포츠 외교는 1970년대에 들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요. 특히 한국은 1970년 8월 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13차례에 걸쳐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참가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8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42회 세계 사격선수권 대회의 경우에는 70여 개의 나라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포츠 외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문화외교에서 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청소년 교류 등의 민간 교류나 스포츠 교류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통한 문화외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매 결연이라는 것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인천광역시와 중국의 칭다오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하는 것을 우리는 자매결연이라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55개국 679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매결연 활동은 1970년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은 3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12개 나라 38개의 시,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자매결연 외에 학교 간 자매결연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요. 한국은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으로 인해 미국 등 우방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순국선열이나 유엔 장병 추모 사업 등도 당시 한국의 문화외교에 기여했던 프로그램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예를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준열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이준열사는 조선시대 말기 활동했던 항일운동가이자 애국개몽운동가인데요.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던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대표로서 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고자 하였으나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을 대한제국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결국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순국하고 마는데요. 한국 정부는 1977년 이 이준열사의 순국 70주년에 맞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열사의 묘소를 확장하고 한국산 석재로 제작한 흉상을 새로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호관계 유지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일제의 역사적 만행에 대해 알리고 또 정확한 한국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한국의 문화외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문화외교는 크게 5.16 군사쿠데타 이후 새로운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이라는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라는 경제적 목적에 의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주변 국가와의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강요이사회를 주도적으로 창설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며 또 적극적인 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의 문화외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특히 1980년대 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 한국의 문화외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